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시간이 무심하게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도 제 할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내 집안 풍경은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듯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언제나처럼 그녀가 놓고 간 슬리퍼 한 켤레가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 한 켠에 머그컵과 그 옆에 접어둔 식탁보도 그녀 손길이 닿은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다. 정리해야지 몇 번이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손을 대려 하면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문득 안방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곳 중 하나였다. 평소엔 속옷이나 손수건, 종종 연고 같은 자잘한 것들을 정리해 두던 공간이었다. 괜히 뒤적이면 안 되는 곳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경계마저도 허망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일렁였다. 속에는 아직 그녀의 물건이 많이 남아 있었다. 깔끔하게 개어진 손수건, 손에 익은 작은 가위, 눈가에 바르던 주름 크림, 그리고 연한 분홍빛의 편지지 몇 장. 뚜렷한 향이 난 건 아니지만 오래된 바닐라 향수 같은 기운이 은근히 풍겼다. 나는 하나씩 꺼내어 조심스레 옆에 내려놓았다. 그러다 맨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다소곳이 접혀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프링은 녹이 써 있었고 표지의 꽃무늬는 오래되어 흐릿해져 있었으며 구석엔 커피 자국 같은 얼룩도 있었다. 처음엔 그냥 일기장이겠거니 싶었다. 오래된 가계부이거나 메모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스쳤다. 하지만 노트를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체를 보고 나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건 아내의 글씨였다. 내가 결혼 전부터 늘 보아온 조금 삐뚤빼뚤하면서도 또렷한 그녀의 손글씨. 잉크가 바랜 부분도 있었고 급하게 쓴 듯 삐져나간 글자도 있었지만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노트를 무릎에 올려두고 천천히 한 장을 넘겼다. 4월 29일. 오늘은 왠지 말이 많아지고 싶지 않은 날이다. 짧은 문장, 고요한 하루를 그대로 적어놓은 듯한 한 줄이었다. 그 아래에도 마치 속으로 말을 삼키듯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운 이름들을 나열하듯 그리운 날들의 단편을 모아놓은 것 같았다. 나는 노트를 덮지도 못하고 또 한 장을 넘겼다. 날짜는 들쭉날쭉했다. 어떤 날은 하루 건너, 어떤 날은 2달을 넘긴 기록도 있었다. 대부분은 짧은 일상 혹은 그날 느꼈던 감정의 조각들이었다. 요즘은 민수 아빠 얼굴을 잘 못 보겠다. 바쁘다고는 하지만 나도 외롭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가 조용히 젖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시기였고 퇴근도 늦어지고 주말엔 거의 쓰러져 자버리기 일쑤였다. 그런 나에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잘 떠올리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크게 화를 내는 법도 없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가끔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같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다. 그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노트의 페이지를 몇 장 넘기다 보면 가끔씩은 밝은 톤의 글귀도 보였다. 동네 꽃집에서 사온 튤립이 예뻤다는 이야기,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친구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스카프를 잘 두르고 나갔다는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오히려 나를 더 벅차게 만들었다.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나는 얼마나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걸까. 그때였다. 나는 멈칫했다. 한 장의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한쪽 귀퉁이가 접힌 마지막 쪽에 가까운 부분. 그녀는 그 페이지에 유독 많은 문장을 빽빽하게 적어두고 있었다.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글을 민수 아빠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본다면.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마저 멎은 듯했다. 문장의 뒷부분을 읽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가 그 글을 나에게 남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쓴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나는 노트를 덮을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손끝에 살짝 묻어나는 먼지를 느끼며 그녀의 노트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문장은 단순한 시작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죄는 묵직함을 안고 있었다. 이 글을 민수 아빠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본다면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들귀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고백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전에 손끝이 멈춰버리는 경험을 하며 페이지 위에 적힌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야만 한다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던 말투는 마치 이 글을 나지막이 낭독해 주는 것처럼 귓가에 울렸으며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 속에서 불러내면서 글자 하나하나의 감정을 언뜻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일 수도 있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이 글이라도 봐주길 바란다. 라는 문장에 도달했을 땐 가슴 어딘가에서 갑작스러운 저릿함이 올라왔고 그녀가 이 글을 쓰던 순간의 표정과 손짓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잠시 노트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고 말았다. 그녀는 단지 삶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어조로 글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감정들은 명확하게 익혔고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당신과 산 시간은 길고도 짧았어요. 그 모든 날이 행복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나는 당신 옆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매일 당신 얼굴을 보며 하루를 견뎠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수없이 말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고 수없이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라고 적힌 부분에서는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는 서로 알지 않아도 통한다는 감정의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노트를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더욱 나를 무너뜨렸다. 차라리 분노나 실망 혹은 냉소가 담겨 있었다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해하려 했었고 내 곁에 있었던 시간들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조용히 안고 가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자꾸만 조여왔다.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다. 내가 사라진 후 당신이 이 노트를 보며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걸로 됐어요.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당신은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외로웠죠.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며 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고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흑백 사진처럼 빠르게 떠오르며 나를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로 몰아넣었다. 나는 한동안 글을 읽지 못하고 노트 위에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방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쿵쿵 울리는 것과 같았으며 나는 그 소리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 더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민수 아빠,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했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려고 애썼어요. 그런 당신을 나는 항상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여자가 아니라 아내로만 남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그 고백 앞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과연 내가 그녀를 여자로서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으며 그 질문은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랑했으나 표현하지 못한 세월, 함께 있었지만 마주보지 못한 시간들,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일상 속의 틈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 틈이 점점 벌어져 결국 그녀가 그 틈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심을 꺼내 놓았고 그 문장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신이 지금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제발 한 번쯤은 내가 얼마나 당신 곁에 있고 싶었는지 생각해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결국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녀의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애정이 엉켜있는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무력감으로 빠뜨렸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따뜻하면서도 슬펐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아쉬웠을 뿐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내 눈을 보며 사랑해라고 말해줬더라면 나는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입안에서 굴리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무심히 지나쳤는지를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은 나를 조용히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으며 나는 그 부탁 앞에서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노트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 제발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줘요. 나는 노트를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녀의 숨결이 남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이 말들이 단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머무르고 있었고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걸 인정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일기장을 덮은 후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녀가 남긴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 적힌 글자들은 종이 위 잉크일 뿐인데도 그 문장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고 나는 그걸 견디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음에도 그녀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사실을 나는 끝내 몰랐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해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이 두려웠으며 그녀 앞에 죄인이 된 기분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빛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도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변함없는데 내 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일기장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가며 나는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수많은 평범한 하루들이 사실은 그녀에겐 얼마나 간절한 시간이었을지를 상상해 보려 했었고 그 상상은 곧 후회의 덩어리로 바뀌어 내 가슴 위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식탁에는 우리가 함께 앉았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내가 늘 앉던 자리의 등받이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며 그녀가 자주 쓰던 잔잔한 꽃무늬 컵도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이 일상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차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게 전하고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막막한 허무함에 사로잡혔다. 침실로 발을 돌렸을 땐 더욱더 숨이 막혔다. 옷장 문을 열자 그녀의 스웨터와 블라우스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그 사이에 내가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줬던 분홍빛 스웨터도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 옷을 단 2번밖에 입지 않았고 나는 한 번쯤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끝내 묻지 않았으며 지금에서야 그녀가 왜 그것을 꺼려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졌다.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 이 색 좀 안 어울리지 않아 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얼마나 속상했을지를 나는 미처 헤아려 보지 못했던 것이다. 거실로 다시 나와 책장 쪽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자리에는 그녀가 모아놓았던 잡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여러 권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 한 권은 페이지 사이에 나무잎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멈추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 어떤 말보다 그 조용한 정리와 멈춤의 행위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사진 액자들이 걸려있는 벽 앞으로 다가가자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지된 순간처럼 박제되어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나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그 눈빛 안에 담긴 희미한 쓸쓸함을 지금에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한때 그저 사진 찍을 땐 웃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만 바라봤던 그녀의 표정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묻어 있었고, 나와 아이들 사이에서 살짝 물러선 자세는 단지 배려가 아니라 어느 틈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외로움의 반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괜찮아라고 말하곤 했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으며, 그 믿음은 결국 내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그녀의 내면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방증이었던 셈이었다. 나는 늘 바빴고 피곤했고 회사에서의 일이 가정보다 우선이 되어버린 나날들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조용히 마음을 접어가고 있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러한 무감각함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이 묻어두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스탠드 불을 켰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가 쓰다만 수첩 하나를 펼쳐보았다. 짧은 메모들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장보기, 세탁소, 병원 예약 같은 사소한 일정들 사이사이에 기억해둘 말, 조금 더 다정하게, 오늘은 웃기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작은 다짐들이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고, 나는 그 단순하고도 평범한 문장들 앞에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노력과 사랑의 조각들로 이루어지는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그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으며, 내가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결코 함께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의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시간들은 여전히 이 집안 구석구석에 숨쉬고 있었고, 나는 그 숨결 앞에 매일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없는 이 집에서 눈을 뜨는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어제와 다를 것 없고 내일도 똑같을 듯한 이 침묵의 공간 안에서 나는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커피를 내리고 늘 앉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내 안에서 뭔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고, 그건 일기장을 읽고 나서부터 서서히 나를 바꾸기 시작한 것들이었다. 한 번도 의식해보지 않았던 행동들, 그녀가 늘 해오던 사소한 일들, 그리고 말없이 지나쳤던 순간들이 그제야 생생하게 떠올랐고, 나는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살고 싶어졌다. 나는 그녀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문을 닫으며 잠시 멈춰섰다. 방 안은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으며 옷장과 화장대, 작은 서랍장까지 모두 그녀의 채취를 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 위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한 페이지엔 연필로 줄을 그은 문장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는 건 어쩌면 가장 잔인한 착각일지 모른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거기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다. 요리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기에 처음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으며 손끝으로 재료들을 다듬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무채를 썰고 두부를 넣고 뚜껑을 덮은 채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녀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던 모습이 그려졌고, 나는 문득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오늘은 조금 짜도 괜찮겠지, 그치?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그 침묵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탁을 차렸다. 된장국, 김치,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나는 그 음식을 혼자 먹을 수 없어
그녀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어색했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식탁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고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방 안 어딘가에 맴도는 듯했다.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침을 차린 건 처음이었고 그 한 끼가 이렇게 눈물겹도록 낯설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근처 문방구에서 편지지를 한 묶음 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종이에 펜이 닿는 순간 손이 떨렸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보고 싶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직접 해본 적 없는 말이었고 그 짧은 한마디를 쓰는 데에도 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미안해. 다음 문장은 그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고마웠어. 나는 새 문장을 쓰는 데에도 수십 번 펜을 멈췄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작게 그녀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 결국 편지를 접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 편지를 그녀의 액자 옆에 놓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특별한 의식도 아니었고 그저 말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된 나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사진 속에서도 조용히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미소가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다정하게 느껴졌으며 어쩌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저녁 무렵 집 안 곳곳에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나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아이들이 졸업하던 날들, 그리고 그 어느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나보다 뒤에 서 있었고 나보다 작게 웃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배려와 인내 위에 있었다는 걸,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눌러 담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너무 늦게야 이해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흰색 셔츠에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무언가를 건네려다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가 원하던 것은 단지 말이었고 손길이었고 지금처럼 한 공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새벽이었고 창밖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더는 그냥 멈춰 있지 않겠다고.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았다. 햇살이 겨울의 날카로움을 조금씩 둥글게 깎아내고 있었고 그 따뜻한 기운은 마치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는 듯한 감각으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아주 오래전 그녀와 함께 자주 걸었던 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산책로였고 벚꽃이 피는 봄이면 아이들이 뛰놀았으며 가을이면 낙엽을 밟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늘 사람들보다는 바람과 새소리가 먼저 도착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 길을 참 좋아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걷는 걸 좋아했으며 종종 내 손을 끌고 나가서는 아무 말 말고 그냥 걷자며 웃었고 나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나서곤 했다. 그땐 그저 그녀가 걷는 걸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그녀가 나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던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길목을 따라 걷다 보면 그때 그녀가 자주 멈춰서던 벤치가 보였고 나는 무심코 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종종 거기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방에서 꺼낸 작은 수첩에 짧은 문장을 적곤 했으며 한 번은 내가 뭘 그렇게 쓰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언젠가 읽게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라고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고 그냥 웃고 말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일기장을 향한 암시였다는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은 여전히 방향을 가리지 않고 불었고 나무 싶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이 길만큼은 일부러 돌아와 걷곤 했고 그 걷는 리듬 속에서 마음의 조각들을 조용히 정리했던 것 같았다. 나는 이제야 그 리듬을 따라가게 되었고 걸음 하나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온도를 다시 느끼는 기분이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길 끝에 작은 꽃가게가 보였다. 그녀가 유일하게 단골이라 불렀던 곳이었고 계절마다 그때그때 가장 싱싱한 꽃들을 사와 집안 곳곳에 두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문득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나를 알아보는 듯 미소 지었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고 인사했다. 나는 그 말에 약간 놀랐고 그녀가 내 이름 대신 우리 둘의 이야기로 이곳을 채웠던 걸 상상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프리지어 한 다발을 샀다. 노랗고 투명한 꽃잎은 어딘가 그녀의 웃음을 닮아 있었고 그 향기는 조용하면서도 깊게 퍼져 가방 안에서조차 존재를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 꽃을 들고 천천히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함께 묻어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닌 다정한 울림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꽃을 유리병에 꽂았다. 거실 창가에 햇살이 따사롭게 드리웠고 그 위에 놓인 프리지어는 마치 그 빛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듯 조용히 피어올랐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녀왔어. 당신이 걷던 길, 이제는 내가 이어서 걷고 있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리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조용히 스며들어 앞으로의 삶에 함께 머무는 것이라 믿게 되었기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다. 나는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고 그녀의 부재를 견디기보단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조용하면서도 때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흔들곤 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신 후 나는 정리되지 않은 채 오래 닫혀있던 작은 수납장을 열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잘한 것들을 넣어두던 공간이었고 나는 그저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뻗었을 뿐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설명서, 예비 리모컨, 약봉지 몇 개 그리고 접힌 종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쓰레기와 보관할 것들을 분류하던 중 한켠에서 작은 종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아이보리빛 포장지에 리본이 살짝 삐뚤게 메어져 있었고 상자 위에는 그녀의 글씨로 열어보는 날엔 꼭 웃어야 해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을 보고 순간 손이 멈췄고 가슴 한쪽이 찌르듯 아파왔다. 그녀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문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서둘러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상자 속에는 작은 머플러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머플러는 얇고 따뜻한 회색 니트 재질이었으며 그녀가 직접 손으로 짠 듯한 질감이 믿겨졌고 나는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뜨개질을 가끔 하곤 했고 나는 정리보다 만드는 게 더 좋다며 스스로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런 걸 귀엽게만 여겼지만 지금 와서 그 손길의 의미를 곱씹다 보니 그녀가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따뜻함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민수 아빠. 이걸 언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곁에 없을 때라면 그건 정말 속상하네요. 당신이 이걸 발견했다는 건 어쩌면 내가 더는 곁에 없다는 뜻일 테니까요.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고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었으며 그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종이를 들고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문장을 따라가듯 읽어내려갔다. 이 머플러는 작년에 만들었어요. 당신 생일 때 주려 했는데 그날 당신이 야근하느라 늦게 들어왔잖아요.
괜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이젠 그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정확히 기억났다. 그날 나는 회식 후 집에 늦게 들어왔고 그녀는 이미 잠든 줄 알았는데 부엌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국물 몇 숟갈만 뜨고 그대로 씻고 누워버렸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나는 그 미소가 무슨 의미였는지 끝내 묻지 않았다. 그날이 바로 이 머플러가 주인을 만나지 못했던 날이었다. 당신은 늘 조용하고 묵묵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조용함이 나를 향한 애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플러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 대신이에요. 따뜻하죠. 이제는 겨울마다 이걸 두르고 나를 한 번쯤 떠올려줬으면 해요. 나는 그 머플러를 가슴에 껴안았다. 아직도 그녀의 손길이 묻어있는 듯했고 그녀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목에 감았고 그 순간 이 집 안에 그녀의 온기가 다시 퍼지는 것만 같았다. 사진 옆에 앉아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걸 왜 이제야 찾게 된 걸까? 왜 그날 더 천천히 보지 못했던 걸까? 그녀는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갔다. 말하지 못한 감정, 전하지 못한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삶을 멈추지 않게 만들 마지막 당부까지. 그녀는 자신이 없는 삶에서조차 나를 위로하고 있었고 나는 그 위로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울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처음으로 고요하게 안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머플러를 두른 채 베란다 창 앞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춥지 않았다. 그녀가 만든 작은 선물이 내 마음까지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낯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떠도 그녀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눈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대신 침묵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이 공간을 나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를 지우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내 삶에 새겨 넣는 작업에 가까웠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내 물건도 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기장 옆에는 내가 쓰는 노트가 함께 놓여 있었으며 그녀의 컵이 있던 선반에는 이제 나의 머그컵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로의 물건이 교차된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고 나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는 걸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바람이 선선한 오후에 그녀가 자주 앉았던 공원 벤치에 갔다. 그 벤치는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벤치에 앉았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 순간 나는 아주 선명하게 그녀의 숨결과 표정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리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의 형태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썼던 편지와는 조금 달리 이번엔 나 자신에게 쓰는 글이었다. 당신이 없는 이 삶이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슬프지만 나는 이제 그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당신의 침묵이 내게 들려준 모든 말들을 나는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길게 글을 써내려갔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다독이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사진을 집 안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바꿔두었다. 예전에는 안방의 한쪽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기만 했지만 이제는 거실, 주방, 복도 입구처럼 내 동선 곳곳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었고 그 사진들 앞에 작은 꽃병을 놓아 계절마다 꽃을 갈아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을 고르며 나는 종종 그녀의 취향을 더듬어 떠올렸으며 그 기억들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감각을 배우고 있었다. 하루는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고 예전에는 케이크 하나 사서 조용히 축하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녀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고 싶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조기구이와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고 불 앞에서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음식들을 하나하나 차려내며 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상을 앞에 두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오늘도 웃으며 나를 놀렸겠지. 요리는 역시 내가 더 잘하지, 라고. 맞아. 당신이 더 잘했어. 늘.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꿈을 꾸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가 나오는 꿈에 익숙해졌던 나였기에 오히려 깨어나고 나서 허전함이 컸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나를 놓아준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나는 그 기분을 조심스럽게 껴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며 그녀와 함께한 기억은 이제 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고 나는 그 버팀목을 붙잡은 채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작게 그녀가 바랐던 그 말 자신의 삶을 살아줘요라는 부탁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에 그녀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이제 내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다.